잘 들리죠? 제가 처음 뵙는 분도 있네. 댓글 안 달고 오신 분은 우선 들어봐요. 댓글 안 달고 오신 분. 이건 어디서 얼굴 많이 봤다? 인문학관이 가끔. 대학은 뭐예요? 어? 뭐라고? 자기 대학은 모른단 말이지? 네. 댓글 다시운 분 제가 모르는 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규경님 오셨어요? 네. 어디 있어요? 전에 왔어요. 어디서? 이 동네 살아요? 어? 누구? 고영민. 형민이 엄마라고? 안 그래도 내가 형민이한테 엄마 한번 연구소 찾아오라 했는데. 형민이가 어디 한솔도 아니지? 네. 맞죠? 또 가신나무새님 왔어요? 가신나무새님 안 왔어? 어이씨. 초코유님 어딨어? 자엄마네. 오늘 수업하는 그 예쁜 애 이름 뭐고? 사랑이 엄마네. 옥시님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왔어요? 어? 그 어디서 왔냐니까? 어? 미용실. 어느 미용실? 여기 옆에 미용실 갔다가 머리 깎으러 같이 왔었어요 그때? 그래? 봄나른님 서연마 행복을 소사람 예. 우리 연구소가 문을 열던 2015년에 우리 아들 이런 시간을 가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5년 12월 달인가? 여기 와서 특강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강의를 엄청 주고 강의 얼마 줬지 그때?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게 억수로 비싼 강의라니까. 벌써 이제 횟수로는 4년, 만 3년이 조금 더 넘었죠. 이번에는 이제 강의료 없이 방학이라서 애들 데리고 온구나. 엄마들 보면 이 꼬마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서 지금 여기 앉혀놓은 거죠? 이거 놀이터 보내, 아파트 놀이터. 엄마 우리 갈게. 억지로 자, 그래도 엄마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 귀한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가 뭔 말이 있어요? 많이 얘기했어. 미안해. 쌤이 이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너희들 잘 앉아있으면 엄마가 용돈 줄지도 몰라. 용돈 안 주면 선생님한테 일러. 알았지? 제가 처음에 한두 분은 아이 데리고 와도 돼요 이렇게 말해서 신경질을 막 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엄마들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겠다는 엄마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신경질을 못 내고 그냥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뭐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제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우리
또 인생을 더 많이 산 엄마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이런 형식은 좀 부담스러워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이제 이렇게 먼저 모두 발언, 발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그 댓글로 질문한 걸 지금 프린트 봤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대답하고 또 제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특수하게 자기 입장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개인적 상담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이제 제가 프린트한 데서 다 뺐어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지난해 5월달에 귀국해가지고 작년 2학기 강의에서 쭉 이제 실황 중계하다시피 제가 말씀을 계속 강의를 통해서 드렸죠. 일본에서 이제 도쿄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3월 31일부로 사표가 수리되고 한 달간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5월 달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영어로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치고 또 9월 달에 원서를 내고 이제 뭐 이렇게 1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12월 달에 이제 그 입학이 확정됐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학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 로스쿨을 가지고 가면 크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학점이죠. 학점은 주로 그 학생의 성실성을 반영하는 이런 이제 그 요소죠. 학점. 대학에서의 학점. 근데 이제 학점은 좀 어느 정도 한계도 있는 것이 여러 대학이 다 학점이 다르죠. 또 한 대학 안에서도 교수들마다 학점 주는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점 해프게 잘 주는 데는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고 좀 깐깐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학점 잘 안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대학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를 하니까 또 교수마다 다른 평가하니까 좀 애매한 이런 점이 있어요. 학점 외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영어죠, 영어. 근데 영어는 이제 주요 로스쿨일수록 영어에서의 변별력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죠. 왜냐하면 법률가가 되는데 뭐 꼭 영어를 크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메이저 로스쿨들은 영어를 폴로와 패스 제도를 써요. 기준점 이상을 획득하면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원서를 낼 자격을 주고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되면 아예 원서를 낼 수 없게 하고 이런 제도를 써요. 서울대, 영고대 로스쿨이 다 이런 식이죠.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리트라고 하는 법학 적성 시험 요소예요. 법학 적성 시험은 크게 두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이죠. 다른 하나는 논리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이에요. 지금 이제 갈수록 추리 논증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는데 언어 이해라는 과목은 어릴 때 이제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은 좀 언어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이죠. 우리는 문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실제로. 너무 복잡하고 막 어렵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 그 시험을 치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공부할 때 풀이 과정을 노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던 습관이 그 복잡한 추리 논증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지 입으로 말했어요. 뭐 수학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풀이 과정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꼭 추리 논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를 갈 때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사 갈 적기인가, 또 이사를 갈 이유가 뭐 타당한가 이런 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옮기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수학은 대학 갈 때만 쓴다 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 대학 안 갈래 이렇게 보면 수학 안 해도 되고 막 이렇죠.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거죠.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로스쿨 입시제도의 공식적인 이제 그 평가 성적이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서울대에서 하나 더 도입한 것이 서울대는 이제 이래요. 영어는 폴로와 패스, 학점 100점, 그 리트 100점, 200점이죠. 50점을 이번에 추가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지? 이걸 보고 이제 엄마들한테 좀 어려운데 아까 점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성적을 그 양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정량이라고 해요. 정량. 계량할 수 있다는 거. 영어 성적, 학점, 리트 점수 이건 계량할 수 있죠. 그래서 정량이라고 부르고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 속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점에서는 서울대 지원자 중에 꼴찌. 그 리트 점수는 10,000명의 로스쿨 지원자 가운데 9등을 했다고 했죠.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학점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걸 합치니까 서울대 지원자 중에 서울대에서 150명을 뽑자. 약 150명을 뽑는데 230등? 메가 로스쿨에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배수 컷 바깥쪽이죠. 그래서 장담을 못하고 이제 늘 벌벌 떨었는데 이 50점에 해당하는 그죠?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 여기서 이제 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자기 소개서에 잘 녹여내가지고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낼 수 있어. 옛날에 서울대 그 수능에서 서울대 갈 점수가 안 됐는데 논술로 뒤집어 내가 낸 책이 있다니까 난 논술로 갔다 하면서 저기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출판사하고 인연이 닿으면 우린 자소서로 갔다 하면서 지가 생각해도 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봐도 그렇고요. 자기소개서라는 선천자 안에 자기가 살아온 것을 녹여서 왜 나는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지 나는 법률을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릴 때 당연히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겠죠. 커서는 책 읽은 꼬라지를 못 봤거든요. 20살 이후로는. 그리고 최근 2년을 일본어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영어 점수, 폴로와 패스, 거기도 겨우 간신히 통과했죠. 제가 작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하고 동기인 연대 경영을 다녔던 애 중에 리트 수석을 한 애가 있어요. 우리 애가 리트 143점을 받아서 전국 9등을 했는데, 걔는 149점인가 받았어. 근데 얘는 영어에서 폴로와 패스를 통과를 못했어. 연세대 경영을 나왔는데, 그 직장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었대.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서울대 아예 원서를 못 냈죠. 그래가지고 가본에 경희대 로스쿨을 내고요. 나본에 연세대 로스쿨을 냈어. 결국 연세대 갔겠지. 경희대는 2등을 했어. 차석 합격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할 말이 많죠. 오늘 질문에도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아이와 제가 함께 이제 이렇게 거쳐오면서 제가 평소에 드리던 말씀에 대한 더 강한 뭐랄까 증거, 확신 이런 걸 얻게 돼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학교 강의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우리 아들이 고맙게도 아빠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이번에는 강의료도 없이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 강의료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이거 강의 끝나면 오후에 또 서울 KTX 예약이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2월 28일날 입학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 휴무합니다. 그날 저하고 모기쌤하고 이제 입학식 참석한다고. 우리 연구소 봄방학이 재미죠. 그 다음날이 마침 3일절이고 해서 연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9년 그 엄마를 위한 인문학 강의는 3월 8일? 3월 금요일이 8일인가 9일인가 모르겠네. 8일이에요. 8일부터 개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하여튼 수정해야 될 거나, 이런 거 하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김상도 씨 아들 김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질문 이제 하나씩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매일 꾸준히 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해 주신 분 한번 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가 질문해놓고도 모릅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 생명은 잘한다. 생명 잘한다 아줌마 어딨노? 여기 있네. 매일 꾸준히 외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떤 교구가 기억에 남나요? 매일 꾸준히, 사실 저는 매일 꾸준히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보면, 세상에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찍으셨습니다. 아까도 계속 막 뒤에서 찍으시던데. 지금 이런 게 남으면 나중에 공인이 됐을 때 다 뒤통수 잡히는 자료가 돼. 꼭 그래서 아니고 제가 그냥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세상에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제 외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이제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사실 그런 거는 책을 보고 외워서 할 수 없는 지식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이제 수학 같은 학문도 그렇고 되게 우리가 이런 큰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큰 규모의 시험을 칠 때 되게 이런 단순히 암기해서 하는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보다는 이렇게 뭔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우리가 몸에 숙달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시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처럼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되는, 뇌로서 이제 체득해야 되는 그런 지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딸딸딸 보고 암기해서 되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습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매일 수영장에 가서 동작을 반복을 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반복을 하고 발 이렇게 하는 걸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이 요구하는 사고의 방식,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을 매일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수영 선수가 이제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며 이제 의도하지 않더라도 시합에서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매일 꾸준히 반복을 해서 그게 나의 뇌에 딱 체화가 돼서 박히면 그게 시험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막 끄집어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의 흐름이 그대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매일 꾸준히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매일 꾸준히 하더라도 이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잘못된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한다면 잘못된 동작이 자기에게 체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할 때도 이제 올바른 사고 회로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올바른 사고 회로를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되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막 되게 억지로 사고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는 되게 우리가 정말 수학에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도록 되게 깔끔하게 설계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깔끔하게 설계된 문제들을 반복을 할 때 이런 올바른 동작이 익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되 우리가 최대한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양질의 문제냐?
그거는 이제 김상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김희화 선생님과 김상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교실에 성미학 선생님과 맡기면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어떤 교구가 기억에 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아빠가 되게 강의에서 매일 우리 아이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고등학생처럼 어린 것처럼 되게 느껴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나이가 꽤 많은 편이라 가지고 사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구 했던 기억이 막 그렇게 딱히 남는 교구는 잘 없는데 뭐 지금 돌이켜보면 뭐 나무 블록 쌓는 것도 하고 이렇게 뭐 삼각형 이렇게 딱딱 붙여서 만드는 그것도 기억나고 그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구가 뭐 기억에는 안 남지만 사실 교구를 통해서 길러지는 지식도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서 기르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사고하는 힘, 이렇게 공간이나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저는 거기서 배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구를 어릴 때는 꾸준히 가지고 노는 것도 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어떤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 좀 하실래요? 물 같은 거? 물 한 잔만 먹어. 그리고 물 마신 동안 내가 쉬면 보완하고 해라. 물 한 잔만 줘. 그 양질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제 시중에 학원들이나 이런 데 가면 어려운 문제들 일본을 막 만들거든요. 수학 공부 좀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데 막 꼬아놓고 막 이래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오히려 아이들 짜증나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양질의 문제는 수학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김치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가장 정형화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교육 그 관계자들이 만든 그런 이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문제들은 잘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수능으로 가면 이제 시중에 각종 문제집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라고 하죠. 기출 문제들은 대학 교수들이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서 가장 수학적 사고를 평가하기 좋은 그 창의성만 있으면 한 방에 풀리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요. 막 꼬아놓고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크면 기출 문제들이 가장 좋은 문제다. 그리고 아직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서의 김책이 가장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학은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일 꾸준히 올바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듯이 수학도 매일 꾸준히 양질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잠순의 영어 듣기로는 듣기 위주로 도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학교 수업에 힘든 점은 없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어느 어머님께서 네. 흑의 자리. 이제 사실 저도 뭐 잠순의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뭐 교과서 읽기 같은 것도 사실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듣기가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학교 수업에는 학교 수업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 달랐고 학교에서는 이제 또 제 세대랑 지금 어린이들 세대랑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답변이 뭐 정확한 답변은 될 수 없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문법과 독해 같은 걸 중심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걸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고 사실 학교 수업에서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왜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잠수는 영어로 이제 듣기 위주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듣기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히 영어 듣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그런 대응력을 늘려주는, 종합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어순도 다르고 뭐 문법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이런데 그거를 듣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 언어는 한국어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점이 있구나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베이스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학교 영어 수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막 그렇게 엄청 높은 영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학교 수업에 힘든 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아주 옛날은 기억이 안 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영어 학교에서 내주는 영어 텍스트 같은 거 많이 읽고 그러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영어 내신에 힘들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내신에 대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게 물론 체화된 지식과 외워서 아는 지식 중에서 외워서 아는 지식 쪽에 비중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열심히 시험에 대비해서 바짝 공부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힘든 점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따로 내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신 점수는 잘 안 나왔지만, 잠수의 영어 듣기라는 게 그런 외워서 아는 지식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근본적인 힘을 늘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기 위주로 하더라도 물론 듣기 위주로만 계속 해나가면 안 되겠지만 듣기 위주로 했을 때도 읽기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체력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영어 관련해서 이제 좀 보충하면 이번에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포로와 패스 로스쿨 영어 점수가 387점이었어요. 뉴탭스 600점 만점이 탭스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387점 이상이면 패스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만약에 패스 안 되면 여러 번 쳐야 되죠. 근데 첫 시험에서 390점을 받았어요. 겨우 이제 387점을 넘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경영 나오고 리트 수석을 한 친구는 이 점수를 못 넘었거든요. 연대 경영 나오면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외고 출신이고 이런데, 저는 이제 2년 동안 일본에 가 있고 일본어만 사용하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쉽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2주 전에 EBS에서 영화를 방송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 마침 그때 우리 아들이 집에 와 있었는데 우리 세 가족이 또 소파에 모여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다니까. 근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도 따라해.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더라고. 지금 29인데 그 어릴 때 12살 때 봤던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저는 그 장면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 노래들이 많더라고. 난 늘 강의 때 사용하는 마이 페이버릿 싱,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노래가 20곡 정도 나오네. 근데 처음 듣는 노래들이 많더라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 아들은 그 가사를 다 알고 있어. 그 2주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너무 행복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명작
DVD 같은 걸 잘 골라서 아이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면요. 정말 이거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 아주 이 비결이라니까, 비결.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것들을 엄마들이 소홀히 하고, 아니면 또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요 꼬마들 DVD 보는 거? 네. 그래. 잘하네. 재밌는 DVD를 엄마 보고 잘 골라들라 해야 돼. 재미없는 거 억지로 보라 하면, 해리포터 보세요. 해리포터 봤대. 재밌는 걸 꾸준히 보다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생긴다니까.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이에요. 언어기 때문에. 그죠? 듣기가 안 되고 뭐 다른 읽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 근데 저는 이제 얘 성장 과정 직접 다 지켜봤잖아요. 지는 기억을 잘 못해. 근데 지역적이고 막 이런 거 이제 암기형 평가에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이 동네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영어 내신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린 대학을 수능으로 갔거든, 수능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어 시험에서는 이번 토익도 990점 만점에 985점 받았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귀국하자마자 쳤는데 985점 받았잖아. 그 힘이 있는 거죠, 힘이. 그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이 소위 요즘 이제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 영어에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막 지금도 우리 연구소 애들도 학원 다니는 애들 있어요. 우리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보면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학원 보내더라고. 수학 공부하다가 학원 가야 된다고 계속 뛰어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단어 외우는 거야. 50개씩.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그러다 보면 물론 몇 개 체에 걸리듯이 몇 개 큰 돌멩이 남듯이 체에 좀 몇 단어들은 남아있겠지만 정말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너무 욕심내지 마. 지금 잠수에 들어가면 막 현란한 영어 원서들 막 제목 막 난무하고 막 이러거든. 여기 봐요. 이 전부 영어 원서잖아. 이걸 제목으로 적어봐. 얼마나 현란한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우리 아들 여기서 들은 거 몇 개 없어.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뭐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대부분 아이들 지금 초등 저학년이고 어리니까 이때 이제 영어 공부의 습관을 잘 들여주고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재밌는 DVD를 잘 골라서 보여주고 이거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연구소에 보내는 엄마들도 이걸 안 해. 그 여기 보내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날 줄 알고. 보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책봇도 저한테 보내서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통하고 격려를 받고 이건 가능하지만 정말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어딜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은 어딨노? 뭐 이칸 엄마들 있더라. 아니, 아이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자꾸 분리한다? 분리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면 되잖아요. 분리하고 싶다고. 아이들 어리니까 엄마들이 그 적절한 그 도움이 필요한데, 이 시기를 엄마가 엄마 인생 찾아가고 캬바레 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라는 지식도 사실 그렇게 단어를 암기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암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까먹기 마련이고 하지만 미국인들 보면 영어를 까먹어서 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몸에 체화되는 그런 지식의 한 종류인데 그런 걸 공부하는 방법도 당연히 매일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천재라서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을 아직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외우고 있는 이유가 어릴 때 진짜 수십 번을 받고 아빠가 테이프를 녹음해서 다녔어요. 자동차에 여행 같은 걸 다닐 때 이제 그걸 매일 틀어놓고 이제 무의식 중에 듣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꾸준한 반복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20년 뒤에도 생각이 나는 게 아닐까 싶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사운드 오브 뮤직만 그게 뭐 훈련이 돼서 그것만 생각이 나지만 다양한 영어 관련해서 그런 훈련을 쌓다 보면 단순히 사운드 오브 뮤직뿐만이 아니라 영어의 다른 기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잠수내 영어의 방식에 흥이 없습니다. 하기 싫은 거지요. 매번 할 때마다 제 잔소리가 늘어집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잠수내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몰라 누구. 네. 사실 이거는 잠수내 영어의 방식에 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세훈이구나, 하거든요. 세훈이. 그리고 또 영어 학원은 이제 뭘 해라 이렇게 시켜주지만 잠수내 방식은 자기가 직접 골라서 직접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낯선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본인이 아이 본인이 직접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내가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느껴지도록 처음에는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말했지만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본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DVD 같은 거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자막 없이 보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DVD로 자막이 조정이 안 돼서 아빠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티슈에 물을 뿌려가지고 거의 붙여놓으면 자막이 딱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처음부터 자막 없이 보는 게 낯설은 자막 있게 보면서 이제 그런 DVD를 보는 것에 좀 친숙해져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놀이의 방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게 자기 주도 학습을 했을 때 힘든 고비는 없었나요? 다들 학원에서 친구들 보니 불편하니 고비가 올 것 같아서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어때요? 사실 저도 제가 막 공부에 큰 열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자기 주도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아빠가 강제로 시켜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엄청난 분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조금씩만 하자라는 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해왔는데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아빠가 그런 수학 문제를 풀어오라는 걸 시켜서 제가 오후 자율학습 같은 걸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오자를 째고 다 노래방을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애들이랑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서 이제 수학은 풀어야 되니까 풀어서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수학 두 문제 노래방에서 풀어놓고 노래 부르고 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이걸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일단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면 좋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아이가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조금씩 엄마가 푸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학원에서 친구들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빠한테 막 학원 보내달라고 쫄랐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친한 친구들이 다 상인동에 어느 학원을 다니길래 저도 거기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쫄랐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오전 자율학습 있고 야간 자율학습 있고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친구들 다 거기서 보게 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운동장 나가서 친구들 보고 지금은 또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 때문에 그런 힘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리에 자기주도하고 내용 익히기에 자기주도를 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의지나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막 관리하면서 막 나는 뭐 불타도록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공부할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때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도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용 공부는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막 도와주려고 설명하려고 막 들이대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소에서 제가 그 아이들 수학 공부 시킬 때 매일 하잖아요. 매일. 보통 학원에 가면 뭐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이러죠. 영수 교대로 가면 일주일 다 그래서 다 날아가는데 제가 그런 걸 사정을 알면서도 엄마들한테 매일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이 공부는 습관이죠, 습관. 대신 매일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양을 조금 해야 돼. 그래야지 탈락하지 않죠. 많이 하면 이제 힘들어서 하다 보면 멈춘다니까. 엄마들도 멈추게 되고 엄마들도 어떤 때 동력을 상실하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푸시하던 걸 중단하게 되고 아이들도 힘들면 그 이제 저항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가진 학습 능력의 범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최소량 이걸 꾸준히 매일 해야 돼. 그러면 매일 할 수 있다니까. 10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아이인데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매일 했잖아요. 매일. 아빠가 무서워서만 했겠어요? 물론 무섭게 하긴 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짜고날 정도로 퍼질 정도로 시켰으면 아마 뭐 기부를 했을 거라. 그리고 내하고 전쟁을 치거나 뭐 이러면서 못했겠죠. 지금도 저는 우리 연구소 오는 아이들한테 매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혹시 꼭 우리 연구소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과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왕창 일주일에 2번 가가지고 하루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막 수학 공부 막 이러잖아요. 이 별로 이제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니다. 다음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엄청 잘 썼다고 아드님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글쓰기 능력도 남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독서 많이 하는 거 이외에 알려줄 팁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로스쿨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자소서는 단순히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을 되게 잘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글 같은 경우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실하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잘 하는 능력 같은 거는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 이외에도 뭐 수학 공부하면서 쌓인 능력이 글쓰기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쌓이는 게 수학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생각하는 힘이란 건 사실 수학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많은 부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면 글도 잘 쓸 수, 글을 잘 짜서 쓸 수 있게 된다. 얼개 같은 거를 잘 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방금 진짜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처음 들었는데 자소서를 쓸 때도 자기가 어릴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풀이 과정을 노트에 논리적으로 쓴 것이 큰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 자소서 쓸 때. 그러니까 글을 그냥 쭉 복잡하게 3천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라가지고 목차를 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개를 짜고 구성을 하고 이런 훈련이죠. 그게 지금 우리 모기님 그 수학 교실에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지금 매일 몇 문제씩 뭐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교재를 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고 그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그 교재 구성이 그래. 한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죠? 또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방금 우리 아이가 말한 게 이거거든. 지는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문제 해결 기잡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공부했는데,
그런 연습이 자소서를 쓸 때 이제 그죠? 이 몇 개의 의견을 짜고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서 녹여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 들었어요. 수학 공부를 한 것이 자소서 쓰는데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 아빠 이렇게 확 움켜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 네, 다음 질문은 선생님이 항상 닥치고 독서를 외치는데 독서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아버지가 읽어주신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이유는? 이라는 질문 주셨는데 혹시 어느 분께서 누가 물었지? 누구? 네. 어.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9이라서 그런 너무 어릴 때 아빠가 책 읽어주던 때 이야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사실 질문을 보면서도 어제 아빠가 내한테 책 읽어준 적 있나 이거 어제 했었는데 사실 뭐 아빠가 읽어준 책 중에 기억 남는 책은 아무것도 없고요. 독서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사실은 조금씩 강제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뭐 강제로 책을 읽어라 이런 쪽은 아니고 저희 집은 컴퓨터를 못 쓰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게임을 못하게 했고 그래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제가 놀 수 있는 게 뭐 제가 또 왠지 모르는 게 있는데 TV를 그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책을 어릴 때 많이 보게 됐던 것 같고 또 그 어린이 서점 호세오치라는 곳에 이제 엄마 아빠가 주기적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어린이 서점에 가면 되게 이게 여기도 그렇지만 책들이 막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색색깔로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뭔가 쇼핑하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되게 막 이유 없이 막 이것저것 막 빼가지고 보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기분.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 서점에 데리고 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책에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몇 권 이제 읽어준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책을 우리 많이 읽어주면 우리 이걸 살짝 들고 진짜 어릴 때 책을 그림책 많이 읽어준 건 엄마죠. 엄마. 저 뒤에 있잖아요. 엄마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늘 책을 읽고 읽은 독후감을 블로그에서 올리고 이러는데 어린이 서점을 발견하고 우리를 데리고 간 사람도 엄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책을 많이 읽어준 것처럼 지금 강의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 엄마가 다 읽어줬죠. 당연히 저는 가끔 아빠 중에는 이제 좀 읽어준 편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 책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가 크게 공헌했죠. 어린이 서점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갔으니까. 요즘은 이제 어린이 서점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 이나 연구소, 달서가족문화센터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도서관도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놀게 하는 일, 어릴 때 그런 분위기와 문화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책과 친구가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동기 혹은 공부 욕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거는 사실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공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중간고사 같은 걸 쳤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다들 꺼내라고 해가지고 수학 시험이 20문제였는데 거기서 틀린 개수대로 모두 때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맞는데 이제 반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다 맞아가지고 저만 안 맞았던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친구들 다 맞는데 나 혼자 안 맞은 거 가지고 되게 공부에 욕심이 생겼다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되게 그렇게 뭐 체벌하는 게 그렇게 막
유별난 일이 아니라 되게 일상적인 일이 어떤 때라 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주변 친구들이 계속 맞는 걸 보면서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뭔가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되게 내가 특별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나는 되게 뭔가 공부를 함으로써 되게 뭔가 남들과는 다를 수 있고 뭔가 나의 장점이 되고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고등학교 때도 뭐 공부 잘해서 뭐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서 뭐 담임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릴 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1등을 해서 특별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교 와서부터는 사실 제가 뭐 뛰어난 아이들이 모인 데서 제가 좋은 학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경쟁을 해서 뭐 B학점이나 C학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마칠 때까지 공부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이제 되게 뻔한 이야기지만 뭔가 지식에 대한 추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궁금한 걸 알게 됨으로써 되게 재밌음을 느끼고 그런 걸 원동력으로 대학 시절에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뭐 수강 신청을 하고 제가 공부할 분야를 고를 때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경영학 전공을 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해외 막 이런 문화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문화인류학과라는 다른 학과에 개설된 전공 수업을 제가 일부러 수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뭔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바탕으로 공부를 나이 들어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도 뭐 1등하고 인정받고 물론 이런 것도 되게 큰 공부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꼭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문제 하나를 풀 때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기쁨이라던가 희열 같은 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니가 도움을 주셔본다면 아마 공부에 대해서 조금은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말입니다. 다음 질문은 면허꾼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어땠는지요? 아무리 상도쌤이 아빠지만 울컥하고 짜증날 때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한 1인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네. 진짜 짜증났죠. 뭐 지금이야 이렇게 되게 화목한 가정이지만 저는 진짜 되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거든요. 뭐 아빠는 이제 강의에서 혼내고 나서 뭐 안아주면서 풀어주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하도 많이 혼나니까 이제 뭐 안아주고 풀어줄 때도 이 인간이 일하고 나서 또 혼내겠지, 또 뭐하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크면 이 인간이랑 연을 끊고 살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 사춘기를 극복하는 거는 뭐 그때그때 그렇게 풀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삼도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단순히 그때그때 붙잡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쭉 이어져 오는 거 저는 그게 극복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극복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마음을 꾸준히 느껴왔던 게 극복했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사춘기 시절 부모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모와 아들 사이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사춘기 애한테 막 그때 가서 미안하다 하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진심이 알겠지만 매번 와서 그러면 짜증나고 귀찮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의 아이라면 좀 묵묵하게 표현을 하는 거, 막 호들갑스럽게 다가가서 막 미안하고 그런 거보다는 좀 묵묵함을 가지고 꾸준히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이제 실패와 좌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했죠.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뭐 일기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 인간과 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잘 몰랐으니까 그저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람이 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 인생과 다르지 않고 뭐 내 인생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찾았어요. 사실은 사람이 되어간 거죠.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물론 뭐 저는 강의 때 녹여서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 스승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조언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달라진 거죠. 이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보름 됐나 이것도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우리 아들한테 극하더라고. 야, 너 아빠 진짜 많이 달라졌지 이렇게 와이프가 말하니까 우리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무슨 소리 하노 하면서 아빠는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좋은 아빠인 게 아니고요. 저도 공부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많이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또 두렵게 만들고 이런 실패가 많았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노선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만약 내가 잘했으면 저도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오늘 같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내가 어제나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화요일이구나. 퇴근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러 동대구역에 나갔어. 그래 아직 들어올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신발도 없고 아무 인기척이 없어.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거실 불을 켜고 이제 내 방으로 와서 내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에 조그만 농이 하나 있거든. 내 옷만 걸어넣어. 농 안에서 웬 괴물이 튀어나오더라고. 와! 하면서 29살 우리 아들이었어. 보통 7살짜리들이 하는 놀이지. 29살이 농 속에 내 옷 다 찌개지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숨어있어. 신발이랑 흔적 다 없애고 있잖아요. 아빠 놀래주려고. 뭐라고? 놀랬죠. 이게 이제 그 전과 달라진 우리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 좀 사람 많이 변한 것 같다 하는데 우리 아이 하는 말이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는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딴 사람이 된 과정을 사실은 그 엄마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학기 중에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춘기를 극복하고 뭐 통과하는 이런 것은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꾸준히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떤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사람 되는 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나를 사람 되게 하는 어떤 힘이 내게 와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아들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게 기적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가정이고, 그럴 수 없는 성격이고 이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저도 늘
그 제 스승의 이제 강의, 말씀 이런 걸 늘 듣고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장님이었어요. 눈 뜨고 모든 사물을 보지만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막 엄하게 무섭게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우리 아들은 거의 사춘기가 있었지만 흔적이 좀 있었긴 했지만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는 정말 순탄하게 지나갔는데 그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되게 어른 그러면 되게 뭔가 어린이랑 되게 달라 보이고 뭔가 다 큰 사람 같고 모든 걸 알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뭔가 어린이 그대로인 것 같고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를 봐도 되게 애 같고 아 엄마 아빠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아빠도 나이 60 먹었지만 되게 애 같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제 아이가 어린이일 때는 사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 엄마 아빠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혼을 냈거나 뭐 어떤 일을 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이제 꾸준히 이런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나이 올 때까지 꾸준히 마음을 전해주면 그 나이가 왔을 때 그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수학이나 영어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되게 큰 뭔가 인간의 밑바닥의 큰 힘에는 이런 꾸준히 뭔가를 해야 생기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말하는 바로는 이제 꾸준히 씨를 뿌려야 뭔가 그런 밭에서 수확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한테도 이제 꾸준히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아빠가 말했듯이 어머님 본인한테도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번에 명혁군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는데 예비초 학부모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상도 선생님은 직업은 먹고 사는 것일 뿐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교육 방향도 진로 탐색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인데 지금 명혁군이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로 탐색할 건지 너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일까요?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하죠. 누구? 블랙스완? 누가 질문했지 이거? 모르겠다. 진로 탐색? 이루라? 이거 서울 사는. 사실 저는 그 경영학과에 들어올 때,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그냥 제일 높은 학과를 지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경영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저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지만, 경영학과 가면 취업도 잘 되고, 제일 사회에서도 인정해주는 과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렇고 경영학과에 가서 되게 뭔가 후회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저랑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미가 그냥 단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회사 돌아가는 그런 걸 배우는 거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인류학과 수업이 되게 재밌게 저는 느껴져가지고 해외의 어떤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제 학과를 고른 게 되게 아쉬웠는데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로 탐색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한 걸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서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나열을 해보다든지 해서 정할 것 같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직업이랑 또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전공을 해야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랑 또 그 이후에 가지는 진로랑은 사실 꼭 연계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뭐 어떤 과를 나온다 해서 뭐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과를 나온다 해서 로스쿨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을 너무 그런 미래 직업 때문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와서도 수십 번 바뀌었거든요. 군대에서 아빠 보고 막 CPA 문제집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뭐 결국엔 해외 취업도 했고 결국 로스쿨도 가고 이런데 그게 고등학생 때 보는 거랑 고등학생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랑 대학 와서 진짜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서 보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어떤 특정 직업을 정해놓고 본인의 길을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더라도 대학 시절에는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힘이 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재의 행복이 느껴지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아빠가 하도 지겹게 말을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에피소드를 아빠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지겹게 말해서 사실 이제 지겨워가지고 아무 힘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아빠가 지금은 사실 어떤 말에서 그런 힘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저한테 뭔가 엄마 아빠가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뭐 해외에 갔다 오든지 로스쿨을 가든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 그걸로부터 이제 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어떻게 살아도 엄마 아빠는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내가 일본에 가서 뭐 일하고 살든지 뭐 로스쿨에 가든지 심지어 뭐 아빠는 맨날 대구 내려와서 여기 이거 연구소 같이 아빠랑 하면서 애들 수학 가르치고 살자 뭐 이런 얘기 농담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자유롭게 뭘 하고 살아도 아빠는 언제나 여기 내 옆에 있을 것 같구나라는 힘을 굉장히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말 좀 해라. 그래도 좀 쉬게 이제 얘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거 들으니까 배가 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내 편이다. 이 말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 말 하도 들어서 이제 당연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에는 말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 눈빛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네 편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제 고정관념, 가치 기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러면 난 안 돼. 뭐 이런 내 그 요구와 기준이 있으면 이 소통이 막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죠? 행복하기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아이가 어떻게 살아도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그걸 이제 아이가 느끼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애가 로스쿨 갔으면 법률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아이한테 들이댈수록 아이하고 거리는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가 내하고 다르니까 우리 옛날에는 권력, 뭐 사자 돌림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의사, 판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도 그 옛날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 그런 생각 가졌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고수하면서는 아이하고 소통이 막히고 사랑하는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생각을 다 접게 됐죠. 그리고 아이가 자주 내려오기만 하면 좋겠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먼저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들한테 욕도 하잖아요. 고함도 지르고. 이것도 사실은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받는 거죠. 왜곡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우리 아이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고맙네요. 다음 질문으로 아이와 관계도 중요하고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와의 관계와 공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저는 아이를 안 키워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대답해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아이와 관계와 공부 사이에서의 조화. 사실 당연히 공부에 되게 무게중심을 두는 아이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 그럼 사실 아이한테도 크게 공부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되게 어머니도 공부로서 실리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되게 조삼모사라고 하나요? 되게 조금 시키는 것 같은데 결국에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힘이 크니까 그런 방법으로 관계와 조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외국 생활이 궁금해요. 일본에서 취업했을 때 힘든 일이 뭐가 있었나요? 일본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일본에서 되게 재밌게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고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때까지 쌓은 인간관계가 전부 서울에 있는데 그걸 영영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놔두고 이제 일본으로 가야 돼서 처음부터 다시 인간관계를 쌓고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건 힘들지 않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문화 차이 그러면 되게 큰 걸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큰 거는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뭔가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큰 사건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한 데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본에 여행을 가서 느낄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나를 배려 잘해주고 친절하구나 느끼지만 내가 거기 가서 살게 되면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그게 일상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나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큰 부분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런 일이 이어지니까 조금씩 그런 피로가 느껴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간다면 미국이나 영미권에 간다면 반대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문화가 되게 다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하이 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다르듯이 아마 그런 되게 가장 밑바닥에 깔린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다가올 때 되게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다 했나?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는 뭐 대충 대답했거든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뭐 특별히 또 따로들 뭐 특별한 내용도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운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했고 또 연구소가 생겨났고 이렇거든요. 어쩌면 이제 저 연구소에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이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이런 마음에서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면 좋겠고, 학습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 한 여러 이야기들 핵심이 그거네요. 매일 꾸준히 아주 작은 양이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아까 조사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성취를 낼 수 있는 거죠. 모기님 이야기하던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들으면 전부 우리 아들처럼 되는 줄 알아. 모기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대?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엄마는 자꾸 이거 뭐 하여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 우리 아이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해서는 쉽게 성취를 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훨씬 못하는 게 많죠. 예를 들어 운동 이런 거 한다는 차면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그 결과를 똑같이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이런 방식이 만약에 내가 이건 아닌데 싶었으면 제가 수정했겠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수정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길이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매일 꾸준히 습관을 잡아주는 길이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우리가 돕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동의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와 함께 연구소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뭐 묻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지금 몇 시예요? 뭐 더 물을 거 없죠? 혹시 뭐 물어볼 거 더 궁금한 거나 뭐 있으신 분? 효은이 많이 컸다. 이제 5학년 올라가지? 오. 여보, 당신 뭐 물어볼 거 없나? 없어? 저도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창작이나 지식책이나 여러 분의 책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를 이분이 놔둬야 할지 책은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놔둬야 할지 아니면 여러 분의 책을 신경을 써야 할지 그런 게 조금 저도 딱 이렇다는 답은 드릴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정한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경향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없나? 앗 시리즈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화학이 화끈화끈 막 이런 책. 저는 그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 시리즈 거의 전권 다 볼 정도로 되게 깊이파기도 했고 그 이외에도 어디더라고요? 시공주니어에서 나왔나? 그 로알드 달 시리즈 같은 거 그 비슷한 게 생긴 시공주니어의 시리즈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책들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려는 경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사실 저는 부모님들보다 훨씬 모르는 입장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책 서점같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책들이 꽂혀있는 장소에 가면 뭔가 이 책을 이제 부모님이 다양하게 사와서 보라 하면 보기 싫은데 다양한 책이 꽂혀있는 데 가면 괜히 막 보물섬에 온 것 같이 막 신기한 거 하나씩 빼서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좀 데려가 보면 조금 그런 취향 같은 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학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셨다 하셨는데 새로운 문제 유행이 나왔을 때요. 그때를 애를 모를 때요. 옆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풀도록 놔두는 게 좋은 건지 그게 끝까지 풀도록 놔두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문제를 답을 내는 데서 수학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푸는 과정에서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은 문제의 답을 이렇게 낸다고 해서 그게 수학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씨름을 몇 시간 동안 한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소화하게 되는 거고 밥 먹는 거에 비유를 하면 막 꼭꼭 안 씹고 막 많이 삼키면 오히려 체하잖아요. 뭐 많은 양을 먹더라도 그게 다 영양소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적은 양을 먹더라도 정말 꼭꼭 씹어서 삼켜서 그 모든 걸 본인의 영양소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 많이 먹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속도가 느려서 문제를 많이 못 푼다라는 생각으로 그 코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쪽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문제를 못 풀더라도 직접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수학을 공부하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풀도록 놔두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정답을 못 푸는 나도 봤을 때도 계속 몇 번을 5번, 6번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다시 풀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자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해결을 하도록 풀이 약간이라도 힌트를 주면서 풀게 해야 돼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수학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답이 나왔다면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답이 아예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답은 나오는데 계속 틀려요. 틀려요? 네. 그럼 한 2-3번 해보고 이제 정 이제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해설을 보고 직접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생각의 사고를 고쳐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교재를 이제 다루다 보면 그 학습자가 가진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포기하고 지나가야지. 그럼 막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막 5번, 6번씩 풀게 하고 또 틀리고 좌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문제를 욕해야 돼. 문제가 너무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위로해야 되죠. 그리고 포기하고 지나가야 되죠. 우리 아이가 이제 문제길 길잡이를 초등학교 5, 6학년 때 다룰 때 자기가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체크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렸어. 오답 처리를 하면 그때 못 풀었던 문제 중에 몇 문제가 풀려. 근데 또 여전히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오답을 다 처리하고 한 권을 다 돌았어. 그리고 다시 풀면 또 풀리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 생각하는 힘이 잘하면 풀리는 거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 막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양질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양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그 교재에 담긴 문제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문제 집을 고르라고 교재를. 정답률이 너무 낮으면 좌절하고 정답률이 너무 높으면 공부하는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러니까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도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A급 수학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교재를 했는데 내가 봐도 그건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도저히 그 발상을 해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거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문제를 막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기다려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이와 엄마와 아이 그 관계 또 뭐 이렇게 성격, 기질 이런 것과 관련되는데 그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면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안타까워서 못 기다리잖아. 그러면 두어 번 틀리면 좀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아직 어려서 답지를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설명해줘야 되죠. 개념을 깨우치도록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옆에서 코치하는 거죠. 엄마나 아니면 모기쌤이나 제가 하는 거고. 저 하루에 50분씩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다 지나갈 때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그냥 하도록 할 때는. 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천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설명해 줄 때도 있고. 그럼 그때 다른 거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유기적인 어떤 마음이 내게 생겨야 어떤 때는 내가 가서 돕고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 매뉴얼처럼 막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예. A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누구 세훈이 어딨어?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 책을 어떻게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재밌는 책을 골라야지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책 골라야죠. 효은이처럼 이제 문학소녀 같으면 아까 엄마가 효은이 엄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애가 보나 마나 뭐 동화책 이런 거만 좋아하겠지. 그 당연히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중심으로 읽어야 재미가 있지. 근데 재미도 없는 뭐 과학 지식 이런 거 가득한 책 읽으라고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고루 읽는 게 좋다. 이거 이론이죠, 이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지만 창작과 비평 창비에서 나온 전염병을 물리친 바스테르라는 책을 바스테르 우유를 발견한 그 화학자 그 이야기를 읽고는 화학자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또 다른 책을 읽었어. 노빈son 시리즈인가? 뜨인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노빈son 시리즈를 읽고는 탐험가가 되겠다고 했다니까. 그랬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니까 꿈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그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했지만 군대에서는 경영학을 하니까 CPA를 공부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아이들 성장하는 거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들은 그 이론적으로 골고루 읽기가 때린 생각을 버리고요. 가능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 읽기. 그리고 사실은 문학책을 좋아하는 게 제 읽기의 핵심이라고 했죠. 핵심. 어린 시절에는 동화책 이런 게 당연하다. 그리고 좋은 동화책들은 자꾸 관심 분야를 확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질이 있는 아이는 막 과학책이나 또는 추리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애들 있죠. 매니아적으로. 그 기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기다려주면 그게 되겠죠. 그 세훈이가 물었는데 내가 대답이 되는 건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제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된다. 읽는 테크닉은 뭐 별다른 게 없고 누워서 읽든지 뭐 걸어 다니면서 읽든지 뭐 엎드려서 읽든지 책상에 앉아서 읽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재밌는 책 있고 재밌는 책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재밌는 책을 잘 골라줄 것. 그래서 저도 늘 재밌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신간이 나오면 구입해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사다 없는 걸 제대로 읽어내는 친구들이 잘 없어서 문제지만 또 뭐 더 묻고 싶은 거야? 단순에 하실 때, 흘려듣기 하실 때, 명학공 같은 경우에는 혼자니까 조용 분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이 그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DVD 볼 때 분위기가 너무 소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DVD 보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 30분밖에 안 되는, 1시간 반을 본다면 한 2,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그게 효과가 있을지 나중에
아니면 이렇게 그 대사를 듣고 그 대사를 입으로 애들 내뱉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뜻이야 엄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모른대요. 단어는 말하면서 그걸 그냥 놔둬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명확 경험에 비춰서 이게 그렇게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안 커봐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잠순의 영어 공부 방식에 그 듣는 게 사실 영화 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교과서를 읽으면서 테이프를 듣고 이런 집중 듣기라고 하나 그런 시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 보는 게 그걸로 100% 영어 실력이 충당되는 건 아니다. 이제 다른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영화 보는 시간을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시간 뭔가 그런 단초를 제공해주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모르는 단어를 입에서 내뱉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수학이잖아요. 뭐 영어에 대해 접해본 적 없는 애가 영어 발언을 자기 입으로 내뱉다니 그 의미 같은 것도 사실 지금은 이제 모르는 단어로서 그냥 내뱉는 거지만 그게 잘하고 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큰 힘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모르는 단어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다 싶으면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자기 자산이 되는 자기의 힘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영어 잠순의 비디오 보기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영어의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영어의 수영장에서 헤엄을 그냥 대충 치고 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거기서 내가 학문적으로 뭔가를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영어를 가지고 논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이 흔치 않은 기회니까 또 망설이지 말고 묻고 싶은 분. 우리 몸값 비쌌어 이제. 네. 그 영어 DVD를 볼 때 자막이 아예 없이 보는 게 좋은지 영어로 된 자막으로 보는 게 더 좋은지 그게 좀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막이 없이 볼 때 혹시 귀로 더 집중이 되나요? 혹시 자막이 있으면 이제 자막이 눈으로 보게 되니까 더 집중이 더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막 없이 보는 게 휴지가 붙어 있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그 휴지가 아니라 요즘처럼 진짜 아예 자막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볼 때 물론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영어 자막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좀 짜증 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자막 괜히 붙어 있으니까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는 별로였어요. 그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목표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막 없이 영화를 보는 것은 이제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DVD를 보여줄 때는 당연히 자막이 없이 봐야죠. 우리가 처음 미국 이민 가서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서 그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면 영어 소리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제 학습의 동기나 의욕이 필요가 생겨서 이제 이 DVD를 그 매체로 활용할 때는 또 달라져요. 그 대표적으로 저기 우리 연구실 책이 있는데 그 민사고 나온 심연석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의사거든. 그래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가지고 미국에 그 학제에 적응할 때 얘가 우리나라 최초 중학교 2학년 때 토익 만점 받은 친구예요. 난 이렇게 영어 공부했어요 라는 책 보면 얘는 미국에 가서 그 ESL 방과 후에 ESL 코스를 밟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야. 자기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게 그때 비디오 2개를 샀대. 내가 강의 때 자주 이야기하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샬롯의 거미줄. 이걸 보면서 DVD를 틀어놓고 보면서
못 알아들으면 자막을 바로 켜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학습의 의욕과 동기가 있었거든. 미국의 학교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자막을 띄워서 확인하고 소리와 자막이 일치하는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자막을 활용할지 안 할지 다르다.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목표로 흘려듣기의 일환으로 DVD 보기를 할 때는 자막 없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활용한다. 이럴 때는 자막 띄워서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일본어 처음에 할 때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 늦게 시작했는데 거의 원어민급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맨 DVD 보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저는 일본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기는 했거든요. 학교에 제2외국어였어 가지고 중학교 때 2년 하고 고등학교 3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기본 베이스가 있던 상태라 가지고 대학교 와서 뭐 다시 교양 강의 들으면서 다시 듣고 하는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한국어랑 엄청 닮아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 한자어 대부분이 일본어랑 비슷한 단어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라든지 분위기 이런 단어도 일본에서 그대로 쓰는 단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책 많이 읽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쌓아왔던 게 사실 일본어의 베이스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국어랑 직접적으로 비슷한 언어니까 그게 한국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언어에 대한 능력이 일본어로 쉽게 넘어갔지만 이게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 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익힌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다른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고 영어나 뭐 중국어나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언어에 대한 감 같은 거는 사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익힌 거지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많이 한다면 뭐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은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려면 로제타 스톤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 사이트 로제타 스톤 잉글리시 하듯이 로제타 스톤 독일어가 있어. 그거 다운받아서 집에서 아이들 계속 습관 들여서 하면 좋겠네. 학원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공짜니까. 로제타 스톤 독일어를 다운받는 건 엄마의 능력이고. 또 뭐 다른 질문. 예. 단순히 영어 할 때 스피킹 부분은 어떻게? 저는 지금도 스피킹 사실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제가 토플을 쳤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스피킹에서는 안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 사실 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스피킹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스피킹을 공부하시나요? 아이가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그냥 성적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언어를 하나 더 구사해서 자유롭게 뭐 여행을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친구 사귀고 영어로 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회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사실 잠수의 영어 방식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수의 영어를 하다 보면 그 영어를 지식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체화되는 그런 게 생긴다는 말이죠. 아까 그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단어인데 뱉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언어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사실 그게 있으면 뭐 문법이 좀 틀리고 단어가 좀 모르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뭐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여행하고 뭐
친구 사귀고 이런 데는 큰 문제 없을 수준으로 잠수의 영어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빠가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영어 수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호주에 살다 온 애가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썰썰썰썰. 호주에 살다 왔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아빠한테 왜 잠수내로 키우지 말고 어릴 때 조기유학 보내지 왜 잠수내로 키웠나 항상 강의에서 앞으로는 잠수내 하락하지 말고 조기유학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지나와서 보면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학 가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렇게 영어를 지식으로 공부해서 익히는 게 아니라 잠수내 방법처럼 자기에게 스며들게 하는 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 그만큼 한국어 능력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살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라면 뭐 잠수내 방법이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 그때 실망을 해가지고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이제 왜 자기는 조기화가 보내줬냐고 막 익혔을 때, 그때 제가 애한테 한 대답이 지금도 명대답이잖아요. 그 아이가 호주에서 10년을 살면서 영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지는 동안 니는 한국에 살면서 좋은 우리말 제기를 충분히 했다. 그래서 네가 그 아이가 가지지 못한 우리말에 관한 여러 가지 능력을 네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나도 그때 추상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이번에 리트 치면서 그대로 드러났어.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가진 고유의 장점, 능력이 확보된 거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특히 연대경영학과를 가면 80%가 외고 출신이거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용인외고 뭐 온갖 외고 출신들이 다 오니까 뭐 영어는 우리 애는 잽도 안 되지. 잠수는 영어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살아남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기가 더 생기면 이제 영어 공부는 더 충분히 할 수, 기본이 돼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러면 금방 뭐 다 적응한다니까 말하기. 잠수내 사례들 보고 있어요. 잠수내 어릴 때 많이 한 아이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서 그냥 금방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적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럴 기회가 없을 뿐이죠. 사용을 할. 우리 아이가 일본 안 가고 뭐 영국 갔으면 영어를 그만큼 빨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예. 또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잠수내식으로 영어를 계속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수내식 영어 공부법이나 학교 공부가 조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잠수내 공부법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학교에서는 듣기의 비중이 제가 다닐 때는 적고, 이제 독해나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 문법 같은 거는 어떻게 잠수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고, 독해 부분을 이제 잠수내식으로 뭐 영어로 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독해 문제를 거기 딱 맞춰서 해결해주는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독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으로는 두 쪽 다 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학교 내신에 대비를 한다면 거기 맞춰서 또 다른 공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을 하지만, 집중 듣기나 책 읽기 그거는 계속 꾸준히 하면 된다. 계속 해야 되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잠수내 공부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 중3 때부터 저도 불안해서 이제 입시 영어를 했다고 했죠.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집에 내려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뭐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가 뭐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가 내려와서 그때 한 말이 나는 고등학교 때 헛짓했다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입시를 생각하고 또 학교 성적을 생각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영어 실력을 진짜 향상시키는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고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영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려면 영어 실력이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있죠.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프린트 내주면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고 이래야 되죠.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학교 영남고등학교 영어 내신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죠. 영어 성적을 학교 영어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걸 가져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건 뭐랄까 제로섬 게임 같은 건데 학교 영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훨씬 멀리 봤을 때 훨씬 좋다. 예. 자, 도희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없어요. 하나 물어봐야지, 그래도. 이제 없어요. 마칠까?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와이프가 오다가 한 이야기인데, 제가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린 애 중에 어린이 서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한 아이를 제가 만났다고 했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책이 재밌어서 읽던 책을 몇 페이지 접어놓고 또 어린이 서점에 책을 사러 갔어. 그 아이가 우리 와이프 친구 아들인데, 지금 카이스트, 대구과학고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나? 복학한데. 그래서 얘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하고 절친인데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엄마들하고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우리 애도 하면 되겠네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애한테 물어보고 동의하면 이번에는 이과 쪽에 카이스트 지금 재학 중이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문과 쪽이잖아요. 이과 쪽 과거 출신 아이도 한번 불러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얘가 방학 때라 해야 되는데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니까 뭐 주말에 토요일에 하든지 아니면 여름 방학 때 하든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카페 게시판을 늘 주의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기님 하나만 물어봐라. 그러고 이제 끝내자. 니 관심이 없노?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학생 만나기 쉬운 줄 아나? 나는 평생 처음 본다 지금. 그래 현숙이 물어봐. 서울대 로스쿨 합격을 딱 알았을 때 제일 딱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무 생각 안 들던데.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뭔가 되게 인생이 참 묘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런 생각? 뭐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3 때 재수할 때 그렇게 가고 싶을 때는 안 되다가 참 이 나이 먹고 30 가까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되다니 싶어서 되게 묘하기도 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이걸 빨리 아빠한테 알려줘야지 싶은 생각 들고 그렇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진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진로 방향과 최종 꿈이 뭔지. 지금까지 진로를 고민해왔지만 사실 지금부터 또 새로 배우는 입장이고
지금부터도 또 계속 진로가 저는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사람이라는 게 지금 딱 정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살면서 계속 바뀌고 변하는 거니까. 제가 뭐 자소서에 쓸 때는 뭐 제가 일본에서 일했고 그랬으니까 뭐 일본과 한국을 그런 경제적인 교류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입학하기도 전에 쓴 거고 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배우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든 뭐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더 배우면서 생각하고 싶다 이런 생각. 지희 뭐 물어보려고? 어? 아빠님과 난영 모르나? 아빠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싶다고 네.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언뜻 생각 들었는 게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남자를 그러니까 진짜 남자를 그래서 진짜 아빠가 좋지 엄마가 네, 제가 그러니까 진짜 뭐 진짜 편한 사람은 누구고 뭐 지금 명예군은 아빠하고 소통도 잘 돼 있지만 엄마랑도 되게 좀 남다르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치하게 뭐 저는 둘 다 편하고 둘 다 좋은데 제가 그때 왜 아빠한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엄마는 서울대 로스쿨 합격한 거 알아도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뭐 되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아빠는 되면 막 지금도 맨날 자랑하잖아요. 와서 맨날 자랑하고 집에서도 집에 와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아빠는 이걸 얘기하면 되게 진짜 엄청 좋아할 사람이니까 아빠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좋아하는 건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아들 그래서 예, 아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긴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들이 특별히 아이들한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뭐 방학 때나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 또 그죠? 또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뵐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엄마 인문학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오늘 처음 전화가 왔어. 범어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에서 3월 달에 자기 학교에 오라고.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뵙겠습니다.